예, 안녕하세요. 저 방금 전에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광노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수요자 관점에서 바라본 규제 샌드박스인데요. 사실 제가 직접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수요자냐라고 해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이게 2019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제도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그 작은 연구 영역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 주제에서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이 비슷한 연구 영역 을 요청을 해오더라고요. 여러 군데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을 사실 좀 많이 뵙고 또 그분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애절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좀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그분들의 좀 입장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쓰다 보니까 내용은 사실 좀 직설적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좀 부족하다거나 그분들이 게으르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국주실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정부 조직 개편 작업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분들도 내용은 다 압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시스템이 딱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거를 좀 대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뭐 여기 쭉 해서 써놨는데 여기 하나 좀 보시면 사실 이제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4년 9개월 정도가 경과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의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뭐 실제 성공 사례들도 있고. 근데 산업계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샌드박스에 대해서는 뭐 기대를 저버렸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그리고 학계에서 이제 규제학계 쪽에서도 상당히 냉소적인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이거 그냥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저는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을 때, 그래도 샌드박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다른 규제 개혁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이거라도 잘 해야 된다라고 저는 대응은 하는데, 대체로 학계에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운영 아까 앞서서 쭉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지금 5개 부처가 6개 방식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구성 요소는 그 처음에 이제 그 신속 확인 어떤 규제가 이 지금 사업 모델에 적용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증명하는 실증 특례가 있고요. 법 적용을 유예하면서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 나오면 이제 시장에 빨리 나가도록 하는 임시허가 이렇게 크게 3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요겁니다. 제가 그 올해 이제 5월에 바이오 규제 관련해서 이제 샌드박스 그 포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실 나온 이야기인데요. 뭐냐면 스타트업은 사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달리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그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뭐 4년, 6년 이렇게 샌드박스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2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1년 후를 사실 그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장에서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우리 사업 모델에 적용되는 규제가 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이거를 갖다 요번에 실증 특례를 통해서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고,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 회피를 하든지,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빨리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 모델을 잡든지 이렇게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게 진짜 적용되고 있는 규제,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통계를 보면 이 운영 실적으로 해서 나오는 건데 실증 특례도 있고 임시 허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신속 확인은 제도의 3가지 구성 요소로 해선 들어가는데 건수로 해선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현장에서 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그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게 현재의 사실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제도 운영 부처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현장에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 보면은 오늘 발표해 주신 과기정통부, 중기부, 산업부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이거를 갖다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들어가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규제부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갈린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얘기됐던 사례가 그 이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 의뢰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인데 사실 이거 할 때부터 굉장히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뭐 성공적으로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거를 신청했냐면 원래 복지부에서도 시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복지부에서 하는 시범 사업은 너무 허용하는 범위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요번에
여기서 이렇게 복지부하고 하지 말고 저 산업부하고 과기정통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쪽 가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서 딱 논의를 하다 보니까 복지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어차피 거기서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한테 오게 돼 있어.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게 그 결론이 났냐면 복지부의 승인을 얻는다고 하는 조건 하에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다. 라는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부대 조건에 규제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해야 된다는 게 붙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가려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해서 도전해봤지만 결국에 종착역은 이제 보건복지부다라고 하는 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거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또 나오고 있냐면 지금 현재 규정에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실증 특례를 통해서 우리는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근데 보면 규제가 모호해서 실증 특례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규제가 모호한 게 그게 왜 사업자 책임이냐라는 거죠. 규제가 모호한 거는 그거를 명확하게 해석해야 되는 공무원의 책임인 거고, 만일에 그게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규제가 없는 것 같으면 그거는 사업자는 사실 우리나라 법제상으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규제가 모호하다고 하면 모호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자가 이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할지 증명을 해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사실 좀 그런 부분인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샌드박스 연구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했냐면 학군보건산업진흥원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럼 뭐 여기서 산하기관에서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 이게 복지부의 보건산업정책과의 요청을 받아서 했는데, 여기서도 사실 요 보고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리얼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결국 나오는 거는 이렇게 제도운영부처가 결국 도움이 많이 안 된다. 차라리 복지부가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쪽에서도 이제 자기네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직접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뭐 쓰구선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요건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금융 분야 쪽 거를 넣어놨는데, 여기 지금도 가보면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멀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보시면, 그러니까 말로 말씀을 드리면 안건 상정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신청 양식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컨설팅을 통해서 다 하고 이거는 위원회에 올려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때 신청서를 쓸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 안건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신청서를 못 씁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요. 요거는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건데, 이 승인 기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제처에서도 그거를 개선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처하고 공동으로 해서 법 개정안을 이렇게 발의를 해가지고 이제 국회에 보냈는데, 사실 요거를 보면서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뭔가 좀 달라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드는 반면에, 또 하나는 사실 이거는 사업자하고 별 관련이 없거든요. 그냥 정부 내에서 빨리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실에서 이거를 주관했으면, 아니면 법제처에서 했으면, 뭐 총리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정부 내에서 좀 빨리빨리 하도록 합시다 라고 해서 결론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이 사업자들이 기다려야 되나 라고 하는 사실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실증 특례를 하고 나서도 이게 달라지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상 해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오래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년을 하는데 2년 하고 나서 추가 2년을 더 하거든요. 근데 이 다른 나라들 보면 영국은 보통 이거는 핀테크 분야인데 한 6개월 정도 하고요. 일본은 여러 산업 분야 다 하는데 여기는 나와 있는 사례들을 쭉 보면 최대 1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 3개월로 해서 짧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하기는 뭘 증명한다라고 하면 1년이면은 굉장히 긴 거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우리가 연구 사업을 할 때도 농업 분야는 연구하는 기간이 보통 길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 계절을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요. 여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수확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갖다가 뭐 2개월, 3개월에 속성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나머지 연구들은 사실 그렇게 물론 이제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롱텀으로 해서 연구하기는 하지만 사실 특히 실증 분야 같은 경우에 사업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증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만 오래 걸릴까? 그러면은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사업자들은 사실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벤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기업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되나? 그러면은 뭐 결국에는 이 사업하면서 정부에서 예산 지원 받아가면서 하는 결국 그렇게 돼가지고 좀 그 다르게 얘기하면 보통 그 벤처업계에서는 그런 기업 스타트업을 어떻게 부르냐면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거든요. 정부의 사업에 의존해서 이렇게 정부 예산에 의존해서 돌아가는. 근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꾸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 걱정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실증 특례 2년을 해서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 규정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면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 2년 더 해보면서 어떻게 해볼지 좀 봅시다 라는 쪽으로 해서 결론이 나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해서 그 생각을 해보면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핵심적으로는 하나죠. 처음에 실증 특례를 할 때 아, 요게 끝나면 어떤 식으로 법령을 개정할 거야라고 하는 그거를 미리 정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실증 특례라고 하는 거에서의 방점은 특례가 방점이 아니고 실증이 방점이거든요. 실제로 뭐를 증명하는데 법령의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그거를 특례로 해서 준다라고 하는 게 초점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냐면 특례가 중점이 돼요. 그래서 실제 부처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어떤 규제의 적용을 유예한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이게 끝나면 뭘 확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가 조건이 많이 붙습니다. 당시에 좀 논란이 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부가 조건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나중에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 요거는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정도의 사업 규모 그 정도의 부대 조건을 다 붙이고 나서는 수익이 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조건을 빼고 그러니까 저 일부 조건을 빼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나마 그건 다행이고요. 그 다른 경우들은 보면 뭐를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규제부처에서 아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움직이기 어려워요라고 하면 결국에는 2년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사실 2년을 한다고 했었을 때도 보면 그 기업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바뀔 거라고 사실 생각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그 단계까지 가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요거를 피해서 갈 수 있느냐. 그래도 그동안 사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사업 규모를 좀 키우게 되니까 그 다음에 기존 규제를 피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더 초점을 두더라고요. 어쨌든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개선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총리실로 좀 이 정부의 창구가 좀 일원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이제 5개 부처가 6개 방식으로 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 잘 되는 쪽으로 가서 사업자에게 신청을 하라고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디가 잘 될지 어디 가면 좋을지 그것도 사실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것도 그냥 그 신청하고 결과 통지는 좀 총리실로 일원화하고 그 다음에 그 규제부처가 좀 나서서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하는 그것도 있고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거냐? 물론 지금 이제 법률이 그 6개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이거 하려고 하면 국회에다 통과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행정권한 위임 위탁 규정 활용하면 지금 현재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저 국무조정실로 위탁해주면은 그거 하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앞에서 이렇게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정부에서 모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이 내용의 한 7, 80%를 갖다 반영한 그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걸 국무조정실에서 작년인가요? 작년 하반기인가에서 그 나온 지 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제 그쪽의 생각은 뭐냐면 아 이거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부처에서 꼭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의무로 좀 바꾸면 지금 앞에서 얘기됐었던 많은 부분들을 당장 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좀 총리실이 좀 힘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우리하고 비슷하게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곳이 일본이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데 보면 여기도
그 통상산업성인가요? 거기에서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건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하지는 않고 실제 그 신청 창구라든지 관리 주체는 내각부에서 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크게는 여기 이제 두 가지 규제자의 특구하고 이 그 프로젝트형하고 이렇게 두 개를 하는데 이거 다 묶어서 그냥 내각부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부처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일관성 있게 이렇게 사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부처가 좀 책임지고 좀 주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요거는 제가 올해 4월까지 해가지고 그 실제 이제 승인받은 실증특례 중에 이제 규제부처 어느 부처가 관련돼 있는지 그거를 통계 분석을 한 건데요. 보시면은 사실은 금융위원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산업부, 국토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약처하고 복지부 거기도 묶여서 하나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기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부 쪽이고 그 다음에 행안부하고 개인정보위원회 뭐 이 정도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요 정도 그 한 몇 개 부처죠?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7개 부처 정도 그 정도가 사실은 전체의 80%거든요. 그러면은 법령을 지금 운영하는 게 5개 부처가 하고 있는데 실제 중요한 규제를 잡고 있는 데가 7개 부처예요. 그러면 사실 뭐 여기서만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 대개 개인정보는 이제 개인정보위원회가 있고 요새는 이게 IT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개인정보는 사실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도로와 관련된다 그러면 그런 건 보건복지부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개보위하고 플러스 하나 둘 정도 되게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사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좀 행정규제기본법에다가 정리를 좀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지금도 이렇게 논의하는 거 보면 그 이제 각 그 운영하는 부처별로 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사업자가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디에서 논의할 거냐 가지고 또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 나오는 대안은 그러면 그거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좀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상위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뭐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그냥 다 묶어가지고 그 처음부터 처음에 이제 규제부처에서 심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의신청 있으면 그건 규제개혁위원회 올려가지고 거기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통지 없이 좀 게시판으로 좀 신청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지금은 보면은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또 뭐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신청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여기 제가 오른쪽에 요거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현황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그 제가 이제 예전에 그 20년 전에 이렇게 근무할 때 보면 그때는 규제 개혁 관련해서 이런 안건을 갖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 다 게시판에 올렸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외부에서도 어떤 게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사실 다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게시판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는데 정작 그 기업에서는 말도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사실 간 것 같아서 이제는 좀 여기에 올리는 걸 좀 쉽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결국에는 어느 분야는 굉장히 이런 그 신속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딱 보면 이쪽 자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신속 확인이 어쩌다 한 건 들어오는 분야는 뭐 큰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게 10개, 20개 막 30개씩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거를 갖다가 뭐 굳이 그거를 갖다가 사업자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거는 규제 개혁이 통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들어가지고 그냥 전체를 이렇게 보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완전히 틀을 바꿔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실증 특례의 진행 상황도 그 좀 공개를 해서 다른 사업자들도 어떻게 돼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알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것으로 해서 제가 준비한 부분에 대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